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코비엣이 직접 들어서 공수한 이야기인데요. 무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서 한 2005년도쯤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학교에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물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학창시절에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니까 뻥칸지 진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을 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그 당시 최소 한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물상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 물리, 화학 같은 걸 좀 짬뽕해 놓은 과목이다 보니까 당시 이제 공기 저항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진공 상태에서는 깃털이던 볼링공이던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기 저항하니까 낙하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본인이 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라며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군복무 시절에 낙하산 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요즘 군대에서 낙하산 한번 타면 수당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군대가 지금만큼 처우는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한 번은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같은 걸 타고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낙하산을 타는 동기들끼리 은연중에 하는 내기 같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낙하산 훈련할 때 아주 높은 고도에서 스카이다이빙처럼 뛰어내리다가 일정 고도가 되었을 때 낙하산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낙하산을 늦게 피는가, 누가 더 용감하고 담력이 좋은지 이런 걸 내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훈련 때도 선생님이랑 선생님과 친했던 동기 하나가 이 낙하산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펴나 이걸 내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 건빵이었는지 술값이라 그랬는지 하여간 되게 사소한 거 하나를 걸고 내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 시작 지점 고도까지 가서 선생님이랑 동기는 비행기에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점점 낙하산을 펼쳐야 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동기는 서로 이렇게 막 눈을 번갈아 가면서 눈치 싸움을 한 거죠. 그렇게 훈련에 임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느덧 낙하산을 펼쳐야 할 지점이 왔대요. 근데 선생님도 지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대요. 그깟 건빵이랑 술값이 뭐라고. 근데 정말 이쯤 되면 위험하다 싶은 순간까지 왔는데도 친구가 낙하산을 펼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그냥 져주자 하고 낙하산을 펼쳤대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0.5초든 1초든 먼저 폈으니까 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선생님 친구가 낙하산을 펼치지 못하고 있더래요. 결론은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그 동기라는 사람은 땅바닥으로 그대로 내다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땅에 떨어진 그 동기를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수박이 쪼개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군생활 중에 생긴 정말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억 속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지인 그 누구한테도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말을 꺼내고 기억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아직까지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공익으로 가도 될 정도의 증상이었는데 당시 MC몽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갔다 오고 치워버리자 하는 생각에 친구랑 함께 동반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약 1년간 군 생활을 하던 중 1년이 지나 제가 상병이 되었던 때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의무실에 갔다가 군의관한테 처방을 받고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상급 의료기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묘사를 드릴게요. 먼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H 모양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A병동, 다른 한쪽은 B병동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병동마다 입원 환자는 약 50명 안팎이었고 응급 상황 시 대처가 빠르게 침대 6개 정도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칸막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리 정도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입구 쪽에서 쓱 둘러보면 안 보이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병동과 B병동을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중간에는 비상구 계단이 있고요. 이 비상구 계단은 잘 쓰지 않았는데 제가 있던 병실이 5층이라 계단을 쓸 일이 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동 입구마다 일반 병원 같은 데스크가 있었고 이 데스크에는 항상 선임 간호장교 하나, 신입 간호장교 하나, 의무병 하나가 상시 대기 중이었고 새벽에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구조였어요. 여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입원을 하고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보고 불침번을 서라는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무슨 환자한테 불침번을 세우느냐 하겠지만 상급병원 특성상 의무병이 투입되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밥도 아주머니들이 하셨고 군의관, 간호장교가 모두 있어서 의무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의무병이 불침번까지 서기에는 환경이 좀 열악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 부대에서의 불침번 근무와 같이 자다가 이상 징후 보이는 환자는 없는지 그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부대에서는 자살이나 탈영과 같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불침번은 혼자 섰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다음 근무자를 깨워서 교대 신고를 하러 가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병동, B병동을 연결해주는 그 긴 복도를 지나 반대편 병동에 있는 당직 간호장교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왜 저희 병동에는 당직 간호장교가 없었냐면 상대적으로 응급 환자가 나타날 일이 적은 척추신경병동이라 그 반대편 병동에서 간호장교가 당직을 서고 있었고 아무리 땜빵식으로 하는 불침번 근무라지만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무 교대를 하러 갈 때는 전 근무자와 후번 근무자가 같이 교대 신고를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환자, 그러니까 근무자를 깨워서 A병동으로 근무교대 신고를 하러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어도 정확하진 않지만 내 주변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제 앞에 교대하는 근무자가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비상구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비상구의 초록 불빛 안쪽으로 누군가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게 제 옆에 시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봤는데 흰 의사 가운을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군의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깨랑 머리의 뒷모습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군의관이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교대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새벽 2시에 군의관이 비상구 계단으로 다닐 일이 없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담배를 피러 옥상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놔두고 굳이 계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인기척에 제가 인지해서 볼 정도였으면은
앞에 가던 그 교대 근무자도 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면서 군의관이 뭐하러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지? 좀 희한한 경험이네 하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뒤였나?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군대란 곳이 다 그렇듯 시시껄렁한 그런 가십거리라도 하나 생기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 할 것도 없었고 뭐 핸드폰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죠. 소문인즉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떤 미친놈이 막 쌍욕을 하는데 근무자가 둘러보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거면 장난치는 건가? 걸리면 뭐 징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막 소름 끼칠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지를 찢어 시장길 바닥에 엎뿌려 영원히 짓밟게 해야 돼. 술독에 담궈 털 한 올까지 녹여버리려니? 뭐 이 정도도 많이 순화를 한 거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이라 어떻게 재연을 하기도 좀 난해하네요. 듣다 보면 어떤 미친놈이야 뭐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오죽했으면 12시 1시까지 그 범인 잡겠다고 안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웃긴 건 그럴 때면 그 병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과 사태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간호장교가 비병동을 순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쯤에 간호장교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곤 그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간호장교실로 저를 데려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거기에 녹음된 리스트 하나를 재생해주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다 불살라져야 했고 누나를 다 파버릴 것들이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약 1, 2분 정도 또박또박하진 않았지만 약간 뭉개지는 목소리로 분명히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다가도 저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는 그 간호장교를 보니까 아, 이게 나를 겨냥한 거구나 싶었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애초에 제가 뭐 평소에 쓰던 말들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그런 어휘를 구사하다니 참나. 게다가 목류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간호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침번이 급하게 간호장교 본인을 찾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막 욕을 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장교도 새벽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욕을 한다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얻으려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막 방언을 쏟아내는 저를 보고 막 겁이 났고 곧이어 저를 깨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저를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귀신이건 목류병이건 그런 것보다도 당시 저한테는 영창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했고 다행히 징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다른 병사들한테는 완전 도라이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같은 병동의 어떤 병사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요즘에는 잠 좀 잘 자요? 잠은 잘 자죠.
근데 자는 동안 제가 뭘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일 하시거든요. 아, 네. 저는 신내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무당될 생각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대강 알긴 알거든요. 이런 말에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저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진 못했습니다. 아저씨, 확실한 건 아닌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머리맡에 지금 있는 거 다 없애고 내일 식당 가서 팥이면 가장 좋은데 팥 없을 테니까 소금 같은 거 얻어와서 머리맡에 두고 자봐요. 아니면 베개 밑에 두고 자든가. 네, 고마워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귀신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지만 누군가 귀신 이야기 같은 걸 하면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저한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다 챙겨서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굵은 소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머리맡에 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불침번근무를 설 때 제가 또 욕을 하는지 한번 봐달라고요. 아마 이쯤 되면 절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들린 말이 잠꼬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는 건 없었고 좀 끙끙 앓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당의 아들이라는 병사한테 가서 몇 번이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본인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씌이는 경우도 있지만 잡기라든지 떠도는 악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조금 기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그렇게 귀신이 씌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집에 무슨 나무, 팥, 소금 같은 걸 두고 자면 이런 게 좀 덜해진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하여간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짜증도 났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병동에서 잘 지내다가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부대에서도 여전히 가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휴가 나가서 절도 가보고 지갑에 부적도 넣고 다녀봤지만 결코 나아지진 않았어요. 전역을 하고도 한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잘 때면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저를 깨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간간히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빈도는 그때만큼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무서운 건 저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게다가 꿈 같은 걸 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6년 전 불침번을 설 때 그 비상구 계단에서 봤던 군의관 형체의 무언가,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터져나온 이상한 말과 행동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귀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동, 물건, 뭐 이런 거 모두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연이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을 직접 목격한 실화임을 맹세합니다. 때는 2016년 7월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강원도 홍천 11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갓 일병을 단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대는 3층에 있었고 1생활관부터 12생활관까지 총 12개의 생활관이 있었는데요.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썼기 때문에 1생활관은 처음 들어온 신병들, 그리고 차례대로 병장들이 있는 12생활관까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3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생활관에는 예전부터 별로 좋지 않은 괴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임들이 생활관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눈을 뜨고 간물대 위를 봤는데 관절이 꺾인 채로 구겨져 있는 아기를 봤다느니, 불침번을 서다가 삼생활관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등 그런 입증되지 않은 괴담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선임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짬도 아니었을 뿐더러 자세한 얘기는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괴담이 있는 생활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군대를 오기 전부터 군대에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있던 군대도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삼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본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듣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대에서 연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등이라는 건 그 다음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 24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TV를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라면이나 과자 등을 취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드라마 재방송도 보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더라고요. 그렇게 취침을 하기 전에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었던 저와 동기 한 명은 행정반 칠판에 이름을 적고 1층 흡연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야, 김상병 그 자식 왜 이렇게 나대냐? 짜증나 죽겠어. 냅둬라. 여기 군대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봐.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다니지. 이렇게 선임들 뒷담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담배 한 대가 타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칠판에 적은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행정반에 들렸다가 다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의 작은 창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다 잘 자고 있는지, 딴짓을 하진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동기랑 함께 생활관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불이 다 꺼진 생활관 한켠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불 다 꺼놓고 뭐 하는 거야? 혹시 혼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기와 저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서 있는 사람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저희는 둘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형태의 실루엣 뒤로 놓여있던 텔레비전이랑 태극기가 그대로 통과돼서 저희 눈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생활관 안에 동기들은 다 잠들어 있지, 사람 형태의 실루엣은 눈앞에 서 있지, 게다가 그 뒤로 존재하는 것들이 비춰서 저희 눈에 들어오니까 동기랑 저는 그대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정말 무서웠던 이유는 지금 이걸 나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동기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동안 소리조차 못 내고 그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만간 스르르 그 형태가 사라지더라고요. 야, 너도 저거 봤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냐? 이후에 저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각자 자리에 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서히 저희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달 정도 흘러서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9박 10일짜리 훈련이 있어서 문막이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 때는 선임들이랑 같은 텐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잠들기 전에 선임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랑 재밌는 이야기 해보라고 막 그렇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무서운 이야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를 해야 이 양반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삼생활관 사용할 때 겪었던 그 이야기를 선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웃고 떠들면서 듣던 선임들이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 너 그거 어디서 주워 들었냐? 야, 하나 이 새끼 진짜 지 얘긴 척 오지네. 어디서 들었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자꾸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당시에 같이 봤던 동기의 관등 성명까지 댔어요. 코비의 일병이랑 같이 분명 똑똑히 봤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다시 분위기가 싸해졌고 막 어떤 선임은 구석지에서 욕까지 하면서 겁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처음으로 선임들한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중대 대대로 그 삼생활관에서 이목구비가 불투명한 그 사람을 목격했다는 선임이 대대로 막 한 명씩 나왔대요. 조금 전에 텐트 한편에서 겁을 먹고 욕을 했다는 선임 있죠. 그 선임도 그 불투명한 귀신의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저나 선임들이나 겁에 질려가지고 잠에 들었지만 점차 힘든 훈련 탓에 그 이야기는 잊혀져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목격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981년생으로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생활 중에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를 의경으로 다녀왔습니다. 의경이었지만 보통의 경찰서 의경과 달리 기동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경 기동대는 보통 데모 진압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대인데요. 평상시에는 야간 순찰도 돌고 합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기동대는 인천 동부경찰서 내에 있는 모 기동대였습니다. 그 모 기동대는 인천 동부경찰서 내에 있는 한 건물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생활하던 건물이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온 그런 건물이었고요. 특히나 잔인한 고문이 많이 행해진 장소라고 말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근무했던 기동대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창설된 부대였어요.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주로 데모 진압 또는 인천광역시 전체 교통정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생활하던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각 층마다 1소대 2내무반씩 총 3소대 1계중대였습니다. 전체 인원은 130명 남짓 되었고요. 건물 3층 바로 위로는 옥상이었는데 이 옥상에서는 주로 모포나 담요 같은 걸 널어놓고 말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대개 여기서 구타 같은 게 많이 행해졌어요. 저희 기동대가 여기 생활하기 앞전에는 인천 천이기동대가 근무를 해왔던 장소였습니다. 데모 진압으로 인천에서 악명이 높았던 천이기동대는 공식적으로는 해체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잦은 구타로 인한 잇따른 대원들의 자살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2년 넘게 몸담았던 그 부대, 그 건물은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굉장히 음침했고 굳이 누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이상하다 라는 걸 감지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보통 데모 진압이 없는 평상시에는 저녁 9시경이면 다 취침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도 전 대원들이 9시경 취침을 한 뒤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렇듯이 각 층마다 불침번이 시간에 따라서 근무를 서고 있었고요. 그날은 제가 당직 근무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2002년 10월경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당직 근무를 서면서 인터넷 서핑 중이었는데요. 아마 한 새벽 2시경이었을 거예요. 경찰서 당직 근무자로부터 무전 호출을 받게 됩니다. 기동대 당직 근무자, 새벽 2시인데 왜 옥상에서 기동대원들 단체로 훈련 중입니까? 저는 그 무전을 호출받았던 순간, 아니, 이 새벽에 어떤 미친 소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층에 있던 불침번 근무자랑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옥상 문은 항상 닫혀 있고 열쇠는 당직 근무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취침 이후에는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층 불침번 근무자랑 동행해서 옥상에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포하고 담요만이 널려 있었고 무전을 받고 올라가기까지 채 2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을 리도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당직 근무였던 저는 매 시간마다 옥상 앞에 그 시간별로 기입을 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 시간에도 다녀왔을 때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문이 잠긴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참고로 옥상 현관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지 않아도 그 밖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잠글 때는 무조건 건물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었어요. 그 옥상 밖에서는 잠글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하니까 제가 경찰서 당직 근무자한테 다시 무전을 날렸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전을 날렸더니 경찰 당직분이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자가 경찰 데모 진압 때 쓰는 헬멧, 방징복, 그리고 방패를 들고 막 옥상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 무전을 봤는데 너무 소름 돋아서 저랑 불침번 근무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투명 유리문을 앞에 두고 저희는 옥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들려오는 무전은 지금 4명이 그 옥상에서 막 뛰고 있대요. 그런 와중에 경찰 당직자분이 또 한 번 무전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빤히 훈련 중인 게 보이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누가 보기 전에 빨리 훈련 종료하시고 취침시키세요. 그분은 분명히 밑에서 건물 옥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아니, 아직도 빤히 훈련 중인 게 보이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직도 빤히 훈련 중인 게 보이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 추가 무전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저랑 불침번 근무자는 그 옥상 투명 유리문 앞에 서가지고 옥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저희 눈에 보이는 건 널려있는 모포랑 담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가서 그 당직자분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옥상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직접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포랑 이불 담요가 걸려있다고 하지만 그걸 잘못 봤을 리는 없거든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2번씩이나 다급하게 그렇게 무전을 할 정도였으면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는 게 그분들이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저희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건지 아직도 오싹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그 기동대가 건물의 기운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터의 음기가 센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를 하던 2년 동안에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명, 그리고 의문사 1명, 게다가 1명은 정신이 완전 나가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들은 소식으로는 제가 근무했던 기동대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으며 그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일병 때
함께 근무를 서던 병장님께 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전 포천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같은 부대에 있던 선임 중에 거의 운동에 미친 것처럼 개인 정비 시간으로 온통 운동에만 쏟는 그런 김병장님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장님은 성격도 굉장히 유쾌하고 또 후임들도 잘 챙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근무를 설 때면 괜스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김병장님께서 어느 날 같이 근무를 서다가 야, 너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냐? 이렇게 운을 띄우시길래 아우 그럼요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내가 훈련소 때 내 동기 얘기 하나 해줄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 동기의 이름은 가명으로 태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병장님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내가 훈련소에 처음 입소해서 만난 놈 얘긴데 이 새끼 아주 골 때리는 놈이었어. 너도 논산 나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우리 부대처럼 저렇게 개인 침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나 때도 입구 쪽 관물대부터 1, 2, 3번 붙이는데 그때 내가 13번, 태진이가 14번. 그러니까 내 바로 옆 관물대였지. 근데 다들 군대 들어와 있으니까 바깥도 그립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몰라서 죽상이잖아. 근데 유독 태진이 그놈은 죽은 사람 마냥 표정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맞아. 인형 같았어. 표정이 없는 게. 아무튼 그놈이랑 나랑은 각각 13번, 14번이니까 전우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놈이랑 같이 있으면 이놈이 행동이 좀 기묘해. 맨날 허공을 보면서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존댓말도 했다가 반말도 했다가 그러더라. 그러길래 내가 한 셋째 날쯤 됐을 때 물어봤어. 야, 너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냐? 이랬더니 그놈아가 날 보면서 여기 귀신 있거든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이렇게 생각했지. 아, 이게 군대에 오면 꼭 한 놈씩 있다는 그런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개인 정비 시간에 생활관 동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걔한테 물어봤어. 야, 그럼 처녀 귀신 진짜 있냐? 야, 그 무당이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각자 궁금한 거 질문을 던졌는데 걔가 자기가 처녀 귀신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서 무당 그런 거 잘 모른다더라고. 그냥 귀신 본 것도 이게 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보였대. 그러던 중에 우리 생활관 동기 하나가 탁 질문을 던지더라. 야, 진짜 귀신 보는 거면 여기 우리 생활관에도 귀신 있냐? 그랬더니 태진이 그놈이 살짝 고민하는 것처럼 이러더니 눈을 씩 돌리더니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더라. 그리고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사실 저기 3번 관물대에 하나 있어.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번 관물대에 매트리스 넣는 그 자리에 웬 남자아이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 아이가 밤만 되면 기어 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막 그렇게 관물대로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3번 관물대 주인이면 어떻게 반응할래? 역시 뭐 당연하게도 막 기겁을 하더라. 아이씨 저 미친 새끼가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다들 웃어 넘기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건은 그 다다음 주에 벌어졌어. 둘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다 통성명 해가지고 친해졌을 때쯤에 그 3번 관물대 쓰던 애 있지. 얘가 애들을 다 모으더니 막 이런 말을 하더라. 야, 니들 밤마다 내 방탄모 건드는 놈 누구냐? 대뜸 이래버리니까 뭔 개소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밤마다 내 관물대 와서 방탄모 떨어뜨리는 놈 누구냐고. 안 그래도 저번에 태진이 저 새끼 이야기 듣고 관물대 바꿔달라 그랬다 개 까였는데 니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놈 표정 보니까 분명히 장난은 아니었고 그 3번 관물대 주변에 있던 애들도 그 소리에 자다 깼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싶었지. 근데 나도 처음엔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이쯤 되면은 아 내가 그랬는데 미안 막 이러면서 범인이 하나씩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진짜 다들 모른다는 표정으로 막 서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야. 그러던 중 태진이 그놈이 나지막히 말하는데 난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 내가 말했잖아. 그 자리 귀신이 있다고. 그 아이가 관물대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 뻗는 곳에 방탄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끄러져 떨어지지. 순간 생활관이 그 삐 하는 이명소리처럼 정적이 돌더라.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거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을 수도 있어. 근데 태진이 그놈이 그 2주 동안이나 계속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쭝얼쭝얼하니까 다들 설마하고 있던 차였거든. 그것 때문에 조교한테 불려가서 면담도 받고 막 그랬거든. 또 왜냐면 동기들이 정신 쪽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조교한테 얘기도 했고 실제로 조교가 그 행동을 목격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태진이 말이 끝나니까 3번 동기가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야, 씨발 너 또 그 얘기냐? 적당히 해라. 아, 씨발 족같네. 3번 걔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2주 내내 불안했던 거지. 그니까 얘가 그 불안했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두 녀석이 거의 막 몸싸움 직전까지 갔는데 막 우리가 뜯어 말렸어. 결국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교가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은 멈췄는데 이제 3번 녀석이 조교한테 엄청 하소연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조치를 취해줬어. 어떤 조치냐? 불침번 애들한테 그 불침번 설 동안 3번 자리를 보고 있으라고 한 거야. 누가 장난치는지 확인하고 그 범인을 확실히 잡으려고 했던 건데 야, 너 같으면은 그런 얘기 듣고 장난치겠냐? 하여간 그날 밤이었어. 조용히 다들 자고 있었는데 언제나처럼 새벽에 3번 관물대에서 방탄모가 떨어졌어. 3번은 비몽사몽으로 막 일어나서 자기 뒤에서 보고 있던 불침번한테 가서 물었지. 야, 저거 떨어지는 거 봤냐? 그런데 그 불침번 눈이 완전 토끼 눈이 돼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랬다는 거야. 야, 내가 계속 봤는데 네 방탄모 갑자기 땡겨진 것처럼 막 떨어졌어. 아무도 만진 사람 없었어. 그렇게 불침번이 아예 증인이 돼버리니까 결국 3번 관물대 비워지고 걔 다른 자리로 옮겨갔잖아. 그리고 태진이는 뭐 동기들 사이에서도 좀 겉돌더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어울려봤자 뭐 나랑 어울리거나 그랬지. 나는 걔가 딱히 무섭다기보다 그냥 뭐 귀신 본다는 게 신기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새벽이야. 그 3번 관물대 주인이 다른 자리로 옮기고 관물대가 비워져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그 3번 관물대가 쾅 하고 쓰러지는 거야. 마치 관물대가 누가 밀어서 엎어진 것 마냥 그렇게 엎어졌더라고. 조용한 새벽에 그 관물대가 쓰러진다 생각해봐. 소리가 얼마나 컸겠냐. 그러니까 동기들이며 조교들이며 와가지고 다 현장을 확인한 거지. 그리고 그 관물대 밖으로 아예 빼버리고 우리 생활관 애들 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3번 관물대 이야기만 계속 막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 옆에서 태진이가 이러더라. 아씨, 올라갔다고 위에서 그렇게 신나게 흔들면 당연히 관물대가 엎어지지, 저 멍청한 새끼. 이러면서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세를 고쳐 잡더니 다시 자려고 하더라. 내가 그때 태진이 새끼 때문에 아직도 귀신을 믿어요, 씨발. 그렇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론 재밌어서 그 태진이란 분의 그 이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느냐, 그리고 또 다른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김병장님께서 걔 유명한 이야기 또 있다. 관물대 넘어가기 2주 전이었어. 이러더니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럼 다시 김병장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둘째 주인가 그랬을 거야. 그 화장실 사건 난 게. 둘째 주가 되니까 이 태진이 놈이 동기들 사이에서 완전 유명 인사가 됐고 다른 생활관에서도 막 뭘 물어보러 오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 동기놈 중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야, 태진아, 그럼 화장실에도 귀신 있냐? 지금 우리 생활관에서 귀신 있다 없다로 막 얘기 중이거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 그 동기 녀석이 있던 생활관이 우리 생활관이랑은 좀 달라서 생활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들 뭐 화장실 가까우니까 부러워했지. 근데 훈련소 때 불침번은 생활관 앞에 서 있잖냐. 그런데 그 생활관 불침번 중 몇 명이 불침번을 서다가 어디선가 이러면서 어떤 여자의 가는 흥얼거림이 화장실에서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자기네 생활관 앞에 화장실에서 막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누군지 확인하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여는데 그렇게 소리가 딱 하고 끊긴다는 거야. 근데 불침번 애들 중에도 그걸 들은 애들이 있고 또 혼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던 애들도 그걸 들은 적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냐 아니냐 막 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태진이가 그거 듣더니 툭 한마디 하더라고. 거기 아줌마 한 분 계시는데 군인은 싫어하는 것 같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애들이 오 막 이러면서 기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물었던 동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줌마 귀신 쪽에서 니들 알아서 피하니까 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뒤로도 화장실에서 흥얼거림 듣는 애들은 계속 나왔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관물대 사건이 일어난 거야. 결국 조교랑 같이 가더니 얼마 안 가서 퇴소하더라고. 귀신 보면 군대 못 온다고 하더니만 그때 왠지 알 것 같더라. 그렇게 너털웃음 지으며 이야기해주시던 김 병장님은 태진이란 분과 연락처도 교환했고 가끔 뭐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퇴소 후 그 태진이란 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일병이 병장의 지인 사생활을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21살이 되던 해 1월 육군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훈련소라는 곳의 분위기를 알 거예요.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답답함이 공존하는 그곳. 그런데 당시 제 옆자리에 있던 동기는 약간 첫인상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인상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남들보다 약간 어두워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게다가 말수도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훈련소 생활에서 의지할 만한 곳은 인터넷 편지 그리고 동기 전우들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의 이름을 편하게 성룡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은 전우조였던 성룡이와 저는 화장실도 같이 다니고 같이 씻고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힘든 시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점점 친해져 갔습니다. 당시 20km 행군이 잡혀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조류 독감이었던가?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영외 행군이 아니라 훈련소 영 내를 크게 돌면서 20km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실컷 떠들다가 점점 말이 없어지죠. 그렇게 한참 열심히 행군 중에 있었는데 영내에 있는 초소를 앞두고는 갑자기 앞에 있던 성룡이가 멈춰서는 걷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야, 왜 안 가? 힘들어? 하고 물어봤지만 성룡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룡이를 자세히 봤더니 애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조교분까지 오셔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성룡이의 대답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기 초소 꼭대기에 웬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길을 다 뒤덮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뭐 비단 저뿐이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허탈할 뿐이었죠. 훈련병들의 짜증 섞인 소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성룡이는 진심으로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님께서 보시기에도 얘가 꾀를 부리는 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애가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소대장님까지 오셨고요. 상황을 조교한테 전해 들으시고는 성룡이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룡이는 도로에 덮인 머리카락을 치워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뭘 어떻게 치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소대장님께서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조교 2명한테 초소 앞 바닥을 쓰는 신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까라면 까야 하는 조직이 군대잖아요. 그렇게 조교 2분께서는 초소 앞을 쓰는 신용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쓰는 신용을 하고 나니까 성룡이는 이제 머리카락이 치워졌으니까 자기가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친한 동기였지만서도 속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룡이의 평소 성격을 보면 그런 걸로 거짓말 칠 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성룡이 성격 한편에 내가 모르는 똘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날 훈련은 잘 마무리하고 그냥 그때 일은 흘려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문제는 4주째 금요일 저녁에 발생합니다. 그날 금요일은 각계 전투를 마치고 굉장한 피로에 쪄들어 있었어요. 저는 10시가 되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얼마 잔 거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씨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마침 저희 군대 애들도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주위가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런데 조교님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 옆에 있는 성룡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깊은 숨을 막 몰아쉬고 있었어요. 성룡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어요. 얘가 무슨 땀을 비오듯이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서 어디 아픈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만간 조교분께서 주변 분위기를 정리를 하셨고 다 돌아가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교는 성룡이를 데리고 나갔고 저희 분대도 다시 불을 끄고 잠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뭐였지? 하는 생각조차도 피곤해가지고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밝아서 성룡이한테 가가지고 넌지시 좋은 아침이라고 어제 괜찮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룡이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애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맛이 가있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더 말 걸면 컨디션만 망칠 것 같아서 오전 시간은 성룡이랑 대화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오후에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던 와중에 은근히 어제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성룡이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제가 운을 떼니까 주변에 있던 분대 애들도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성룡이한테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룡이가 잔뜩 쉰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어제 각계전투 엄청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나도 엄청 피곤했거든. 그래서 10시 땡 하자마자 잠든 것 같아. 근데 얼마 잔 것 같지 않은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딱히 피곤한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잠깐 몸을 일으켜서 앉았거든? 그런데 내 뒤로 내가 자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유체 이탈인가 싶기도 하고. 게다가 너희들은 너무 곤히 자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잠깐 돌아다니다가 저기 있는 창문을 열어봤거든? 그런데 저 창문 열면 테니스장이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테니스장은 안 보이고 달빛에 빈 공터만 비춰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멍하니 그 여자들을 좀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를 등지고 있던 여자 하나가 고개만 돌더니 갑자기 나를 노려보는 거야. 와,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섭더라.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닫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랑 눈을 마주쳤던 여자가
창문을 타고 열고 들어와서는 내 쪽으로 와서 목을 조르는 거야. 그때 나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던 거고. 그런데 유체이탈이나 꿈이 아니었나 봐. 내가 실제로 비명을 지른 거더라고. 당직 서던 조교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비명이 너무 커서 무슨 자살이라도 하는 줄 알았대. 내 비명 소리에 우리 층에 있던 사람들 다 깬 거고 우리 소대 애들 몰려오고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난 이렇게 목이 쉬어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단순히 성룡이가 가위를 눌렸거나 악몽을 꿨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질렀는데 왜 우리 분대에서는 그 비명을 듣고 일어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룡이한테 와, 우리 분대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제 진짜 피곤했나 보다. 나 네 비명 소리 전혀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성룡이가 해주는 말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제 그 여자 귀신이 창문 넘어와서 내 목을 조를 때 내가 비명을 지르려고 하니까 밖에 있던 다른 여자 귀신들까지 창문을 타고 넘어와서 너희들이 내 비명 소리를 못 듣게 분대 애들 하나하나씩 귀를 막기 시작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너희들이 못 들었던 걸 거야. 이 이야기는 저의 군대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간부들이랑 굉장히 친했었고요. 간부들도 그만큼 저를 예뻐해줬습니다. 덕분에 훈련 받을 때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제가 나온 군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부대였고요. 바로 옆에 철원이 붙어 있어서 강원도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때는 여름을 앞두고 72시간 무박 철야 훈련을 하던 때였어요. 솔직히 말이 무박이지 조금씩 다 졸고 아예 대놓고 초소에서 몰래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훈련 이틀 차였습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땀에 쩔고 옷도 못 갈아입는 상황에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때 작전과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희 부대에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부사수는 듣고 싶다고 그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작전과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가 상급 부대여서 작전과장님 군번이 00군번이었는데요. 연천 일대에 많은 부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저희 부대에서 정말 끔찍하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멀지 않은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위병소 밖으로 왕복 2차선 국도가 있었고 개편되지 않은 산을 깎아서 만든 부대라서 위병소부터 엄청난 급경사를 300m가량 오르고 나서야 막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정확하게는 막사랑 지휘통제실 그리고 연병장만 평지였고요. 그 외의 초소들은 산의 외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훈련 때마다 산을 타야 하는 그런 거지같은 구조였습니다. 초소는 1초소부터 8초소 그리고 목진지 초소 4개, 외곽 초소 5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외곽 초소 2개가 왜 폐쇄가 되었는지 아냐면서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알 턱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폐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는 비가 그치지 않는 어느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당직 사령관이랑 당직 부관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사실 늦은 새벽에 근무를 서다 보면 당직 사령관은 자고 있고 당직 부관도 꾸벅꾸벅 조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외곽 초소 4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터컴은 전선을 깔아서 연결한 직통전화라 각 초소마다 인터컴이 한 대씩 구비가 되어 있었고 수화기를 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원리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외곽 초소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졸고 있던 당직 부관이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연결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시간에 이게 울릴 리가 없었기 때문에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당직 사령이 잠에서 깨서 전화 좀 받으라고 호통을 치길래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는데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 부관이 통신보안 상황실 상병 누구누구입니다.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뚝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했고 당직 사령은 초소 근무자들 무슨 특이사항 있냐고 왜 자꾸 인터컴을 드냐고 그런 핀잔에 당직 부관은 사령님 이거 외곽 초소 인터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에 취해 있던 당직 사령은 아씨 통신병들 회수 안 하고 한 거 아니야? 대충 받고 끊어. 이렇게 귀찮아하듯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수화기를 들었는데 또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다가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다시 한번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가 난 당직 사령은 직접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야 어떤 새끼야 너 누군데 자꾸 장난질이야?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호통을 치곤 전화를 끊더니 당직 부관한테 랜턴을 하나 주고는 야 너 순찰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안고 당직 부관은 위병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외곽 초소로 이어져 있는 산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병소 근무자들은 20분이면 갔다 올 거리인데 당직 부관이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지휘 통제실에 연락을 취했는데 당직 사령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대요. 왜냐면 당직 부관, 그 상병은 나름대로 짬도 있었고 문제될 일도 없고 문제를 만들 사람도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50분이 지나갔고 산 아래로 랜턴 하나도 없이 누군가가 뭐에 홀린 것처럼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위병소 근무자들은 거수자가 아닐까 하고 경계를 취하고 있었는데 완장을 보니까 당직 부관인 거예요. 그래서 김상병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위병소 근무자들은 후레쉬를 비추고 암구호를 외쳤는데 후레쉬 빛을 받은 당직 부관 김상병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이는 바로 지휘 통제실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김상병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씨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김상병이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괜한 걸로 순찰을 보낸 당직 사령이 짜증이 나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초소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대요. 외곽 초소 1번, 2번, 3번을 지나면서 아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4번 외곽 초소에 도착을 했을 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에 등골에 닭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초소에 도착한 김상병은 곧바로 초소 안을 둘러봤는데요. 인터컴은 없어져 있었고 전선도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통신병 다 뒤졌어 이러면서 초소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초소 안에서 인터컴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뒤를 돌기 싫었다고 합니다. 분명 방금 전에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인터컴이 없었고 초소를 나서자마자 뒤에서 인터컴이 울리니까 그때 정말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뒤를 돌아서 봤는데 그때 김상병이 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 여자가 눈은 삼배간으로 살벌하게 떠서는 입을 아주 크게 벌린 채로 수화기를 들고서는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때 정말로 왜 뒤를 돌아봤을까 후회와 동시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무거웠대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 홀령이 들고 있던 수화기 너머로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야, 김상병이냐? 너 아직까지 거기 있어? 얼른 복귀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병소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해요. 그렇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뛰었는데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계속 그 여자의 형태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까지도 인터컴의 벨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게다가 그만큼 뛰었으면 진작에 위병소가 나와야 되는데 위병소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산비탈 아래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체력이 방전되고 지쳐가지고 그냥 산비탈에 누워 있었는데 위쪽에서 인터컴 소리가 계속 울리더래요. 그래서 여기 계속 누워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고 위병소에 불빛이 보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금 전 위병소 앞에서까지의 상황인데요. 모두들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야기는 연대장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요. 부대에 오래 있던 짬이 높은 주임원사나 행정보급관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믿었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근방에 민가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민가 중 하나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늘씬해서 주변에 있던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하지만 그 여자랑 같이 살던 두 부모가 죽고 나자 평소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한 남성이 그 여성을 겁탈했습니다. 이후에 그 여성은 의지할 부모도 없고 몸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근방의 부대에서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담이 많이 들려왔는데 목격했다는 귀신의 형태가 다 일관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날의 기록은 실제로 상황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록된 자료는 저희 상황일지 첩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김상병은 한동안 후유증 때문에 벌벌 떨기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게 되었고 그 외곽 초소 4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초소는 4번 초소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투입된 초소가 3번 외곽 초소였는데요. 수풀 속에 숨겨진 4번 외곽 초소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농담 조금 보태서 한동안은 저랑 부사수랑 껴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던 부대에 계셨다가 다른 부대로 가신 주임원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조심해. 그 근처 웬만하면 가지마. 응?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 생활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서해안 쪽의 해안경비 부대였습니다. 그 당시 군대에서의 폭력 근절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이게 워낙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런 악습이라서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소대에는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가면서 매일 후임병들을 때리고 갈구고 욕하는 그런 상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임병들은 동기들끼리 모여있으면 항상 그 상병 욕하느라 막 바빴어요. 이 개새끼 진짜 어떡하지? 사회에서 만나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거야. 갖은 굴욕과 수모를 하루하루 버티면서 군 생활하던 후임들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동기 형과 단 둘이 같은 소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막내였기 때문에 어리버리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었죠. 저랑 그 형은 서로 동기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제가 형 하면서 되게 잘 따랐어요. 그리고 그런 형이 저한테는 군 생활 중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등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해안 경계 근무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안 경계 근무는 사수와 부사수 둘이 일몰부터 일출까지 다른 근무자들과 교대로 해안 초소를 돌며 경계 근무를 서고 일출 직후 막사로 돌아와 오침을 하고 오후에 다시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근무였습니다. 그날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해질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에 놓이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명이 높았던 그 상병이랑 제 동기 형이 같은 근무조로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동기 형은 그 새끼 완전 사람도 아니라고,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 진짜 주먹 날릴 뻔했다고 하면서 너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뭔 일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경계 근무를 서는 초소 중에 2층짜리 초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저희 소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초소였고, 주변에 건물도 인적도 굉장히 드물어서 좀 쎄한 기운이 있는 그런 초소였어요. 게다가 근무를 마치면 막사로 가장 늦게 돌아오게 되는 초소라 모두가 꺼리는 곳이었는데, 어제 동기 형은 그 초소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서게 된 건데, 그 상병이 좀 질 나쁜 장난을 친 것 같더라고요. 동기 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 초소의 1층은 한낮에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만큼 모든 내부가 낡은 판자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2층에서만 경계를 서는데,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단 역시 나무로 만들어져서 거의 다 썩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1층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판으로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병이 근무 도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1층이 왜 막혀 있는 줄 알아? 들어본 적 없지? 여기가 원래 아주 작은 여인숙이었는데, 어느 날 휴가 나온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한 여자가 다른 군인들에게 몹쓸짓 당하고 샤워기에 목을 맸대. 근데 그 뒤로 그 여자 귀신이 샤워실에서 자꾸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물소리가 들리거나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저절로 물이 틀어졌대. 그래서 그 여인숙이 망했고 이 지역이 군사지역으로 확정돼서 초소로 쓰여지게 된 거지.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아냐? 여기 처음 오는 이등병들은 신고식 있다?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면 화장실 옆에 샤워기가 나와. 거기 변기 위에 화장지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신고식이다. 물론 후레쉬는 안 줄 거야. 야간 투시경만 쓰고 갔다 와. 나도 이등병 때 다 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무서웠지만 야간 투시경을 쓰면 작은 빛에도 막 주변이 초록색으로 다 보이니까 공포감이 더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기 형은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썩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여름이어서 그런지 주위는 땀인지 물인지 모를 습기로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려갔어도 무서울 곳인데 괴담 이야기를 듣고 내려갔더니 진짜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화장지를 발견을 했고,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긴장한 탓에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있던 오물이 화장지에 다 묻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더니 상병이 막 때리더랍니다. 저는 동기 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진짜 그 상병 너무 얄미워가지고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초소에 저와 그 상병 둘이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근무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초소에 들어서자마자 야, 노래해봐. 야, 나 웃겨봐. 여자 얘기해봐. 하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신고식이 있다면서 동기 형한테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오면 너 어차피 여자 구경도 한번 못 해봤을 텐데 한번 만져나 봐라. 예쁜지 자세히 한번 봐라. 이러면서 막 영가를 욕보이면서 혼자 낄낄대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입구는 낡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그걸 치우라 그래서 치웠더니
아주 동굴 같은 입구가 하나 보였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너무 까매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1층은 그야말로 암흑이었고 벌레 우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병이 위에서 합판으로 입구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순간 놀라긴 했지만 이미 동기 형한테 얘기를 들었던 터라 그냥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장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그 안은 훨씬 넓었고 계단도 훨씬 깊었어요. 밖에서 보면 분명히 1층인데 계단 통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마치 지하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풍겨오는 나무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 때문에 막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게다가 야간 투시경을 통해서 주변을 보니까 이게 진짜 공포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었고 저도 사람이었기에 진짜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야간 투시경에 의지한 채 화장실을 둘러봤는데 있어야 할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고 찾아봐도 화장지가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상병한테 휴지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합판을 치우더니 뭔 개소리냐며 거기에 화장지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없다고 그랬더니 야, 너 쫄아서 화장실 근처에도 안 가봤지? 이등병 주제에 구라치냐? 이러며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상병을 올려다보면서 진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제 철모를 빡 치더니 야, 내가 내려갔는데 화장지 있으면 너 진짜 뒤진다. 이러면서 자기 후레쉬 키더라고요. 그때 진짜 군대고 뭐고 한번 확 싸우고 싶었는데 진짜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짧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뭔 미친 소리냐며 정신 나갔냐고 이러더니 후레쉬 키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분쯤 지났을까요? 1층에서 우당탕 하면서 막 나무 부서지는 소리랑 넘어져서 허둥지둥 어쩔 줄 모르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야, 후레쉬 줘봐. 야, 후레쉬 갖고 내려오라고, 새끼야.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대로 저는 합판으로 입구를 가려버려서 상병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에서는 괴성과 울부짖음이 들렸고 상병은 계단 위까지 올라가서 막 합판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약 1분 정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합판을 치우고 땀으로 범벅이 된 상병은 저를 밀쳤습니다. 너 이 개새끼, 나 엿먹어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러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밀쳐진 저는 잠깐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상병에게로 다가갔어요. 야, 내가 그랬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너 군대에서 미쳐서 전역하고 싶지 않으면 도발하지 마. 오늘 일 내가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전역할 때까지 입 다물고 살다가 조용히 나가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상병을 위아래로 훑었는데 그 상병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더라고요. 그렇게 말번초와 교대를 하고 저희는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까불까불하고 말 많던 그 상병이 낯빛이 어두운 채로 계속해서 연신 담배만 피워대니까 주위에 선임병들과 동기들이 모여 무슨 일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며칠이 지나서야 귀신을 봤다고 그랬대요. 제 이야기는 쏙 빼고요. 그 상병은
자신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후레쉬가 꺼지더니 샤워기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허둥지둥 계단으로 향하는데 샤워기 쪽에서 불쑥 하얀색 손이 튀어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후레쉬가 켜지지 않아서 주변이 암흑 상태였는데 그 손은 마치 빛이라도 나듯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간부들에게로 흘러가면 징계감이니까 소대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거짓말처럼은 들리지 않으니까 그 초소에서 근무 서기를 다들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소대원들을 잘 챙기는 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사에게 여기 초소 근무서기에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보수공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임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소대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간 후에 마침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초소에서는 더 이상 철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병이 돼서 면회가 가능해졌을 때 어머니랑 누나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올 때 팩소주 하나만 사다 달라 그랬어요. 술도 안 마시는 애가 소주는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그냥 동기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저는 근무 때 몰래 그 팩소주를 가지고 나가서 초소 1층에 뿌려주면서 그 연가를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병은 전역하는 날까지 후임병들을 크게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는 날 저한테 미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입 조심하란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기운으로 인해 타고난 사주가 남을 이롭게 할 수도 해할 수도 있는 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당부받으며 살아왔어요. 아마 그 초소에서 있었던 일은 제 안 좋은 기운이 전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구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계속 돌고 돌면 그곳에 영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 초소 역시 억울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그 영이 본인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그곳에 머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가 정확한 계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이기동복을 입었던 걸로 기억나는 걸 봐서는 아마 9월달에서 10월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경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거점 근무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 시설들을 경비하는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거점 근무를 야간에 하는 걸 또 철야라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거점 근무라고 하고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철야 근무라고 합니다. 또 상황 근무라고 해서 큰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으면 의경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 현장에 나갑니다. 사건 당일은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른 오전 일찍부터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 날이 일요일이고 외출 나갈 생각에 다들 텐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출동 나간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행진이며 뭐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그 시위 때문에 육체고 멘탈이고 완전히 진이 빠져버렸었고 게다가 하필이면 비까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날.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몸이 완전히 젖은 채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의경버스는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죠? 그렇게 버스에 탔는데 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당장 외출이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용산에 있는 미 8군 기지에 철야 근무가 떨어진 거예요. 다들 피곤했는데 짜증에다가 화까지 났죠. 그런데 어떡해요.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그냥 하루 밤새고 외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 기지는 용산 전체 땅의 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 규모가 커요. 용산 위성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크게 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
그게 전부 다 미군 기지거든요. 근무지는 미군 기지 13번 게이트 그리고 14번 게이트였는데요. 이 중 14번 게이트가 신용산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닐 때는 공무집행 핑계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향했지만 지하철이 끊긴 밤에는 약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에서 제가 짬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근무지에서 생기는 보고를 제가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전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무전기는 근무지에 각각 배치가 되어서 근무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형태로 근무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은 근무지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잠깐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위성사진이 근무지 가는 길인데요. 빨간색이 근무지 가는 길이고 파란색 표시한 구간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구간이에요. 보통 근무 교대를 할 때는 제가 9시 근무면 8시 40분까지는 가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모든 서울에 있는 의경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새벽 2시에 근무가 끝나가지고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PMP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PMP가 요즘에 아이패드 같은 건데요. 그걸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요. 이어폰을 뚫고서 무전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임재민님, 다음 교대자가 안 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계를 확인했더니 새벽 3시 50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다 깨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아씨, 어떤 짬찌 새끼가 근무를 늦어? 막 그렇게 투덜대면서 근무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그 시간대 근무자를 확인을 하고 자고 있는 대원들 얼굴을 PMP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한 명 한 명 확인을 했는데요. 근무지로 가야 될 이경이 없는 거예요. 의경에서의 이등병을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자리에 없다는 거는 근무를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전을 쳤거든요. 14번 근무자 출발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 새끼 도착하면 나한테 무전해. 그리고 나서는 저도 걱정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무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무전이 오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무전을 쳤어요. 14번 근무자, 아직 교대자 안 왔어? 아직 안 왔습니다. 중간에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알겠어. 거기가 초행길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걔가 길을 잃어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근무지로 가는 길을 따라서 그 없어진 이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10분쯤이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근무에 잠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근무지 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음산하고 오싹하더라고요.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는 나무로 빽빽이 차 있고 나뭇잎 같은 거나 야생동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괜히 막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길이 끝나면 작은 계단이 나왔고요. 그 계단을 넘어가면 시티파크 2단지에 있는 작은 놀이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이경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새끼 표정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때문에 선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걔한테 쏟아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화를 내면 죄송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조금 뭐 쭈뼛쭈뼛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데 걔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아직 전임 온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칠 짬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분명히 이 길이 근무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나한테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따로 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는 완전 표정이 넋이 나가 있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근무지로 향하던 와중에 갑자기 소대장이 무전을 치더라고요. 재민아, 지금 용산서에서 연락이 왔다. 14번 근무자 지금 누구야? 인수인계 애들 똑바로 안 시켜? 빨리 가서 확인해봐. 네, 소대장님. 지금 근무자 찾아서 교대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14번에 근무자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미 8군 기지 근무지는 특이하게 용산경찰서에서 직접 근무지 순찰을 돌면서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근무지마다 순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다가 근무자가 없으니까 저희 중대 쪽에 연락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분명히 14번 근무지에서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무전을 쳤으니까 저한테 무전을 한 후임은 그 근무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무할 때 쓰는 경광봉이랑 무전기는 근무지 옆에 있는 인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녀석 화장실 갔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부축해서 온 이희경 친구도 근무 시간도 20분밖에 안 남았고 도저히 얘를 혼자 놔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같이 근무를 서다가 다음 교대 대원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하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희경 친구는 그렇게 근무지를 돌아오는 동안에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자마자 전 시간 근무자를 찾았어요. 그렇게 그 후임을 찾아서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근무지를 그냥 비워놓고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소대장님이 너 찾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경 애가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대를 하고 저한테 무전까지 쏘고 대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낌이 굉장히 쎄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소름도 돋고 화도 나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다음날 돼서 소대장한테 깨질 게 뻔하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마지막 근무자가 돌아온 후에 타중대 대원들과 교대를 하고 저희는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복귀를 하자마자 저를 포함한 아까 그 후임 2명은 소대장한테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리고 중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징계감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의를 듣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외출 나갔다 돌아온 뒤에 후임한테 그냥 슬쩍 물었어요. 너 어제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 이경이 와가지고 교대를 해줬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반에서 부소대장이 호출을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러서 부소대장이 말하기를 그 이경 친구가 철야 때 뭔가를 봤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멍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제 일주일 정도 부대에 잔류하기로 했는데 식당 사역하면서 네가 같이 좀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은 설거지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저희 기동단에서는 중대마다 설거지 사역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만 하고 다른 근무는 안 나가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경 친구를 보살피면서 사역을 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쯤에 이 친구가 조금 회복된 것 같아 보여서 그날 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짬찌니까 좀 말 좀 섞어보려고 사람들이 다 근무 나가서 부대가 비어있을 때 같이 컵라면이나 먹자면서 그 친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엔 좀 그래서 이런저런 잡소리를 좀 하다가 슬쩍 운을 뗐어요. 야, 근데 너 철야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말씀드려도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그 이경이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경의 말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 친구가 소대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가는 길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3시 10분쯤에 CP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기분 나쁜 길에 들어선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밤에는 정말 무서운 길이거든요. 초행길이면 그 길 분위기에 압도되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던지라 인적도 없었음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잔뜩 겁을 먹어 있는 상태에서 길게 뻗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뒤통수 쪽으로 뭔가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 약간 싸한 느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괜히 뒤돌면 뭐가 있을 것 같은 뭐 영화의 흔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꾹 참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궁금증에 뒤를 돌아봤대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물구나무를 서서 그 친구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친구가 패닉이 온 건데요. 물론 새벽에 그 어두운 길에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뭐 걷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그 밤중에 그러고 있겠냐고요. 이 친구는 소름에서 그치지 않고 심장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대요. 자기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새벽 근무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겠거니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사람 쪽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는 사람 쪽을요. 그런데 그 먼 발치의 실루엣이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질 때쯤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물구나무로는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속도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친구가 본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형체는 물구나무를 서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 손을 들고는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에서는 귀신이 막 웃음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 형체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땅을 밟는 발자국 소리만 막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이 친구는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가 안 보이더래요.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계속 뛰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앞만 보고 죽어라 뛴 것 같은데 뒤를 돌아봤는데 계속 그 형체가 막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 친구가 전력을 다해서 자기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뭐 마라톤 같은 거는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뛴다고 하는데 얘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완전히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 형체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기는 제가 갖고 있었고 각 근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구한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경은 누군가한테 연락도 못하고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였어요. 굉장히 소름 돋죠. 그런데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는 도대체 그 전번 후임은 그럼 누구랑 교대를 한 걸까요? 게다가 저는 무전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답변을 받은 건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참,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사건들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5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경남에 있는 한 사찰에 현지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사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절이랑 완전히 달라요. 민간인들한테는 절대 개방하지 않는 그런 사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예외 케이스였는데 현지 조사를 이유로 그 사찰 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물론 손님들이 오셨을 때만 쓰는 그런 외딴 건물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혼자 묵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가 수행을 목적으로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운영을 도와주시는 보살님 몇 분, 주지스님, 그리고 수행하시는 스님들 뿐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시려는 그런 일반 불자분들의 왕래조차도 없는 그런 사찰이었죠. 심지어 보살님들께서는 밤이 되면 다들 대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 사찰이 일반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결국에 제가 거기서 묵었던 첫날에는 숙소에 있는 작은 불 하나만 밤새 켜놓고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깼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이 밝았고, 아침 공양할 때가 돼서야 스님이 저한테 오셔서 묻더라고요. 밤새 불이 켜져 있던데 어디 불편한 곳 있느냐, 푹 못 주무셨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름 아니라 제가 겁이 좀 많아서요,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부처님의 도량 안에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 역대급 쫄보라서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제가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래도 밤이 되니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겠다면서 이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찰이 있는 산 꼭대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공군 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사찰을 오가시면서 군인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스님 두 분께서 외지에 볼일을 보러 나가셨다가 밤늦게 산길을 올라오고 계셨대요. 스님들은 사찰을 향해서 천천히 산을 걸어 올라가고 계셨는데 뒤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발걸음 소리를 확인하려고 뒤를 돌았는데 웬 군인 2명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스님들은 천천히 걷고 있는데 군인들이 빨리 걸어오니까 어느 순간 속도가 비슷하게 맞춰져서 함께 걷게 되었대요. 늦은 밤길이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말동무가 돼가지고 함께 걸어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넷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막 산길이잖아요. 어느덧 숨이 차오른 두 스님이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그 두 군인들한테는 바쁘면 먼저 가던 길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군인들도 잠깐 숨을 고르겠다고 해서 이 넷이서 산 중턱에서 잠깐 쉬고 있었죠. 그런데 수행 중이신 비구니 스님들이라 그런지 그 잠깐 쉬는 동안에도 명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바위에 앉아서 두 스님들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스님들께서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스님들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사라졌지? 이러면서 코앞에 있는 본인들을 못 찾고 있더래요. 스님들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이 군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을 떠돌고 있는 영혼이라는 걸 말이죠. 스님들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니까 그 영혼들의 눈에는 스님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스님들도 많이 놀라셨대요. 그래서 그 군인들의 목소리가 한참 멀어질 때까지 명상을 그만둘 수 없었고 한참을 명상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사찰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밤부터는 진짜 못 자겠더라고요. 결국 매일 밤 휴대폰 후레쉬를 켜놓고 잘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사찰을 떠나는 날은 제가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 불은 다 켜놓고 집만 건물 앞에 빼놓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지 스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살님 이러시더니 건물 올라가서 불 다 꺼주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제 손에 일체유심조라고 적힌 부처님이 그려진 작은 책갈피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무서운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